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신학회 대외 총무를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손인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가져주시고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한국통신학회 신유한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맡은 숭실대학교 신유한 교수입니다. 오늘 제67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 학술 토론회에 공사당망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본학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특히나 더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본 행사를 올해 다시 오프라인으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행사장에서 인사를 드리니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코로나를 끝내는 그런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의 날이 제정된 지도 어느덧 70년이 다 돼갑니다.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선배 연구자들께서 핏땀으로 일궈주신 정보통신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분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67회 정보통신의 날에 통신, 방송, IT 융합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촉발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 모든 분야의 변혁을 불러오고 있으며 가히 광폭적으로 모든 사회가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치열한 기술 경쟁의 선두에 서서 연구하고 노력해 오신 우리나라 선후배 동료 연구자분들의 온전한 공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우리는 학회 이름에 걸맞게 이런 세상을 통신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뤄보자는 염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은 이미 기간 산업화되어 왔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듯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K-테크를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콘텐츠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통신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체가 비욘드 5G를 일컫는 6G의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념 강의 및 토론회는 6G 시대를 이끌 뉴 거버넌스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정보통신인 한마당의 장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님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실 김동구 연세대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일구 본부장님, SKT 박종관 그룹장님, 5G 포럼의 장경희 집행위원장님, 삼성전자 최성현 부사장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최성호 PM님, 한국통신학회 홍인기 수석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많은 도움을 주신 과기정통부 관계자 여러분과 후원해 주신 회원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학회 정책부분 담당 유명식 부회장님과 손인수 대외총무 상임이사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노고를 치아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교회사 신유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핵심인 6G 관련 기념 강연 그리고 토론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나가고 한국통신학회 정책홍보 부회장이신 송실대 이명식 교수님께서 바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현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발표 및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통신학회 정책홍보 부회장 맡고 있는 숭실대 유명식 교수입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님께서 디지털 대전환과 6G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 후 주요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회 회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서 제가 기조 강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도 상당히 긴장되기도 합니다. 좋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 말씀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대전환과 6G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의 그런 큰 변화에 6G는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숫자가 몇 개 있습니다. 처음에 44인데요. 44는 세계와 우리의 격차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의 날로 기념될 만한 날이 1840년에 영국에서 우표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정보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44년 후인 1884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후로 138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아마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시거나 엽서를 보내는 일은 별로 없지만 지금 그런 우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물류 시스템으로 보면 앞에 있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31억 2,400만 건의 우편물이 매년 발송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5천만 인구로 나눠보면 대략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편과 동시에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입자의 수가 이동통신 가입자가 7,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 중복해서 가입하고 있는 서비스를 볼 때도 지금 대단히 이동통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단 138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이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있는 4,700만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가입자 수를 얘기합니다. 인터넷 가입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는다는 거 보면 저 90% 훨씬 넘는 인구가 어린이든 또 나이 드신 분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인터넷 쓰는 인구가 저렇게 많다. 다시 말하면 138년 전에는 우편 서비스도 거의 이용한 사람이 없었고 전화는 더 없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는 우편과 이동통신 물론이고 인터넷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정보통신의 날이라는 점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보통신의 날 1884년에 우정총국이 생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그리고 그날은 원래 우정총국이 문을 연 게 12월 4일입니다.
근데 12월 4일 우정총국을 열면서 우정총국이 책임자였던 분이 포함되는 그룹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외국의 그 외세에 눌려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개혁적으로 고치자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그게 3일 천하로 끝났지요. 그래서 사실은 1884년에 그 정보통신은 시작을 했으나 그러나 곧바로 그것이 좌초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후에 1898년에 최초의 전화통화가 됐다는 기록이 있고 그때는 텔레폰이 아니고 덕렬풍이라고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 최신의 날이 이 한국 동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조금 더 안정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최신부가 있었고 최신부의 큰 역할을 하는 집배원들의 그런 노고를 취하는 날로 해서 12월 4일로 제정이 됩니다. 우정총국이 생긴 날이죠. 그러나 1994년에 정보통신부가 생기면서 그의 정보통신의 날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날짜도 4월 22일로 바꿔서 대단히 그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7회 정보통신의 날이면서 사실상은 138회에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이 시작된 그런 세월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표가 되겠는데요. 우표가 보면 오문, 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화폐가 대개 1양은 100전에 해당하고 100전이 100문에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5문 정도면 그 어려운 분들이 하루를 버는 그런 품삯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대로 지금하고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의 사정을 가만히 보면 5문은 대략 5,000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 5문 신문 그 밑에 보면은 또 인쇄 역시 일본에서 인쇄를 해온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아직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때 시작을 했고 그 시작한 장소가 바로 지금 이 행사 장소에 멀지 않은 그 안국동 로타리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정보통신의 날이라는 시작부터 대단한 혁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우정 서비스가 없을 때는 사실은 편지를 전한다 그러면 직접 하인이 그 편지를 들고 말을 타고 먼 길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하인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가든가 아예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제 저런 서비스가 묶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이 되니까 이제는 그 공공 서비스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전략 그리고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전과 그 후를 우리가 우정 서비스의 전과 후를 살펴본다면 사실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 그야말로 퀀텀 점프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를 잠깐 더 보시면요. 사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우정총국이 개설된 1884년 12월부터 역사가 쭉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근대적인 정보통신은 1956년 12월에 제1회 최신의 날이 있었고 66년에 키스트가 설립된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서 67년에 과기처가 출범을 하지요. 과기처 출범하는 것을 기념해서 과학의 날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날은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 점 찍고 정보통신의 날 이렇게 해서 같이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고 어제 그런 행사에서 또 통신학회에 계신 분들도 아주 큰 상을 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진행이 돼서 전화 서비스가 이제 1987년에 1천만 회선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이동전화가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게 1998년이 되겠습니다. 네, 대략 10년 정도 있어서 이동전화 가입자 1,000만이 되고
그 전후로 해서 1996년, 7년, 8년 해서 90년대 중반부터 그야말로 세계 최초라는 이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이름들이 바로 이 통신 분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통신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OECD 얘기입니다. OECD에서 한 발표고요. 세계 최초의 5G 그도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바로 2019년에는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서 지금 이미 2천만 가입자가 넘어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6G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돼 있겠고, 그 6G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 2030년 앞으로 8년 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통신인은 어떤 통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통신은 앞으로 하는 모든 그 인공지능조차도 통신이 없어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필요한 그 많은 데이터를 따로 모아서 인공지능이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리해서 직접 AI가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걸로 보면 통신이야말로 통신과 AI로 대표되는 그런 신기술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신에는 이 6G에서는 특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성통신이 앞으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요한 컴포넌트로 들어간다는 것. 거기다가 이제 큰 대역폭을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무선 전파나 또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넘어서서 가시광선 영역까지 이용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돼 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 시스템도 별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6G 안에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국은 6G 안에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리소스를 배정하고 그것들의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6G라는 인프라 중에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런 AI가 그 위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최종적인 커스터머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인공지능 로직까지 합해서 그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인공지능과 같이 해서 그것이 일종의 버티컬리 통합이 돼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6G 통신과 실제로 최종적인 그 애플리케이션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키스디에서 통신학회하고 같이 한 그런 프로젝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이 사회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그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 방법은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향력도 큰 것은 도표에서의 오른쪽 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를 지금 붉은 점선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글로벌 그 기술 패권의 문제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것 외에도 지금 보면 작년에 이미 그 연구한 내용에 보면은 이쪽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좀 작아 보이는 곳에 정부의 플랫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차기 정부가 지금 플랫폼 정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정부는 어떻게 보면 다른 플랫폼보다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 플레이어가 정부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플랫폼 정부가 잘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플랫폼들로 확산돼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 플랫폼들이 그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큰 대역폭과 그리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식스G가 역시 또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 서론 말씀을 대략 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디지털이라는 기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여기 보면 맥킨지의 테크 트렌드를 보면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성숙도가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산업적인 적용 가능성이 세로축이라면 그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이 이 이른바 어플라이드 AI 그가 있고요. 또는 거기에 보면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의 이야기와 같이 물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인더스트리 4.0 프레임워크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자료는 유엔에서 유엔 엉크타드에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그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신기술과 산업혁명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1700년대에서부터 2000년까지를 쭉 보면서 거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발전과 그 에너지 그리고 전기 또는 로보틱스, 정보, AI 이렇게 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여기서 보면 그 제일 끝에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그림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것이 역시 통신에 대한 주제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것이 그 시장 규모로 보는데요. 저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은 2018년에 그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2018년 시장 규모에 보면 5G가 있는데 2018년에는 상당히 좀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가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오면 5G가 상당히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이 IoT 부분이다. 그리고 IoT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IoT의 그 I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통신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에 의해서 경제가 바뀐다면 그 경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미 디지털 경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주로 보면 간단하게 보는 개념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작은 서클은 저거는 순수한 ICT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산업은 원래 있던 산업에다가 ICT를 접목한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산업의 굴뚝 산업을 디지털화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디지털 ICT라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생기는 새로운 산업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주목하실 것이 플랫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 공유 경제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에서 주로 통신학회 또는 통신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제1의 그 코어 섹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코어 섹터에서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만들어갈 그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디지털 그 거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검색하고 거기서 그 여러 가지 협상을 거치고 협상에서 구매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배송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볼 때 그런 관계된 정보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류 자체도 같이 결합돼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디지털 경제나 여러 가지 시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기술 전문가들께서는 기술 로드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 다음에 뭐가 되지? 6G 얘기를 많이 하는데 7G는 언제 올까? 7G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기술로만 있어서는 결과가 많지 않은데 그 기술이 이제 사업화가 되고 산업을 이루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그 베니핏들이 많이 창출되고 그 베니핏이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기 그 디지털 경제의 전망이 우리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스태티스타라는 그 곳에서 전망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 하고 거기에 2026년 그 두 개를 봤는데 한국은 전국에서 한 3등 정도 하는 것으로 여기는 봤습니다. 통계는 여기 따라서 인프라나 이쪽은 아직도 어느 곳에서 조사하더라도 한국이 1등이 돼 있고 그 인프라가 다른 게 아니라 통신 인프라일 때는 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최우수 혁신 기업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한 거기서 보면은 지금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이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든가 LG가 상당히 상위 랭킹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경제 기업들의 매출과 성장률을 본 것이 첫 번째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 그림이 좀 작아서 보시기가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가로축에 있는 것이 주로 매출액이 되어 있고 세로축이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상당히 큰데 그 성장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보면 매출액은 적더라도 성장률이 굉장히 큰 것이 알리바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성장률 중심으로 보면은 저것이 그 글로벌 그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저것은 뭐 가파라고 할 때는 그 구글, 아마존 이렇게 나가듯이 저것이 다 회사 이름을 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페이스북, 애플, 또 아마존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 기간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15년입니다. 15년 동안에 1년에 그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 하는 얘기를 15년도를 두고 보면 그래프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몇만 %까지 가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최소한 몇백 %는 보통이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발전하는 기업들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도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위치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발전을 보이고 있고 아주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은 이 미디어 쪽에는 넷플릭스가 상당히 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그 미디어를 찾는 사람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배려 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도록 시대니까 이제는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나가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돼서 저 넷플릭스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파밍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그 AI와 여러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물론이고 이런 신기술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팬데믹이 사실은 코로나 때 시대에 이제 서로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은 통신의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것은 일일 발생 사망자 수고 백신 접종률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한국이 좀 낮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두 달 전의 자료고요. 지금 오늘 자료로 보면 조금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주요 그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한국이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는 것이 우리들이 그야말로 사망자 수나 그리고 이런 그 전환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을 이제는 그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여기 첫 번째 그림은 그 모든 그래프가 한 점에서 딱 모이는데요. 모이는 점이 2019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020년 1분기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GDP가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것이 한 4%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OECD의 GDP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건 10% 이상 상당히 감소했는데 한국이 좀 선방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아직 굉장히 고생하는 분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기술도 많이 나타났고 거기다가 코로나로 그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 저 정책적으로는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실직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실업자들을 좀 적게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선도 기업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한국판 뉴딜이다 이렇게 보고 뉴딜은 대단히 큰 예산이 들어지면 여기서 보면은 일자리 창출하는 목표가 250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수준은 대개 우리나라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3, 4% 정도 그 실업률이 있다고 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것이 실제로 잘 작동하면은 250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위기를 두 번이나 있어도 두 개가 중복돼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판 뉴딜에서는 세 개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디지털 선도 국가가 단연 큰 그 지향하는 목표이자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DNA 생태계를 강화하는 바로 N에 여기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5G를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 5G가 이제 아직 6G는 연구 단계에 있지만 6G가 바로 그 바톤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AI가 DNA라고 하는데요. 요즘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하나 더 추가한다면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 네트워크들을 다 묶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가는 하나의 좋은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와 6G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이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인데 같은 하이프 사이클은 각 분야마다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 5G는 이미 상용화돼 있고 그것이 가장 큰 그 기대를 했던 것이 조금 가라앉는 상태이지만 6G는 이제 막 시작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요 5와 6G에서는 그 요구 사항이 설계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요구 사항 중에서 다운링크하고 업링크의 피크 레이트가 그 1테라 bps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되게 규모 있는 그 캠퍼스를 갖고 있는 대학에서 전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쓰는 것이 10G, 10기가bps 정도를 가지고 서로 나눠 썼는데 한 사람이 그것에 100배에 해당하는 1테라 bps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볼 수 있고요. 6G의 그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서 특히
관심 갖고 보실 것은 6G의 핵심 첫 번째가 그 non-terrestrial, 그러니까 비지상파에 대한 그런 드론이나 또는 저궤도 위성을 사용한 그런 새틀라이트 통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같이 추가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6G에 대해서 지금 앞에 있는 요구사항을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5G 6G 아키텍처는 사실은 5G를 잘 만들고 그것을 6G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그 이행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와 6G 로드맵은 여기 있는 것은 재미있는 게 3GPP라고 지금 표준 기관들이 우리 최영애 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DTA도 회원인 그런 3GPP와 그리고 ITO 그 기타 여러 그 표준화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벌써 시험 테스트를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30년에는 상용화로 간다 하는 그것이 목표인데,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면 2030년이 아니고 한 2, 3년 앞서서 상용화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5G 때에도 그랬지만 저기서 먼저 서비스를 개통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시장을 차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G 6G의 지금 글로벌 5G 인프라 구조는 지금 보면은 30년에도 계속 증가하는 건데, 저것들이 이제 6G로 바뀌게 될 거고요. 지역별로 6G 그 시장 규모를 2028년으로 보는데, 저 북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굉장히 큰데 그 못지않게 큰 지역이 중국으로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중국에서의 그런 6G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은 사실은 6G를 위한 그런 전략으로 2020년에 나왔고요. 그것이 2021년 작년에는 그에 대한 설계 실행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AI입니다. AI가 말씀드린 대로 AI가 가장 중요한 그 기술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AI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이 그 학습을 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학습한 것이 다시 그 피드백이 받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AI가 지금 IBM 생각하는 레퍼런스 모델이 되어 있고요. AI에 대한 전망은 여러 그 기관마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DC라든가 트랙티카라든가 그랜뮤 리서치에서 그렇게 보는데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략 작게 보는 것이 지금 트랙티카에서 1260억 불로 보는데, 대개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은 삼성의 기업 가치나 이런 게 한 5천억 불, 6천억 불 보거든요. 그러니 이 시장이 저렇게 된 것이, 저것은 AI고 그거에 대해서는 파급되는 시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 그 통신 분야에서 AI를 쓰면 어디에 쓸까? 그 첫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큐리티가 첫째가 되겠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위변조라든가 아니면 커스터머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도 지금 AI 강국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선 DNA를 핵심 동력 삼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R&D 전략도 여기 이미 발표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AI와 5G, 6G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디지털 대전환의 혁신 신기술이 여기 보면은 기업에 영향을 가장 주는, 사실은 산업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기술들을 이렇게 그 순서대로 소팅을 한 게 되겠는데요. 이걸 보면은 첫째가 IoT고 두 번째가 AI가 되겠습니다. 근데 쭉 지켜보면은 그게 없네요. 5G, 6G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아쉬워 생각하지 마시고 5G, 6G는 이제 안 보여도 됩니다.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앞에서 본 그 IoT의 인터넷 커넥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그런 그 IoT 산업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각종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이라고 주로 과기부 중심으로 이렇게 그 IoT, ICT 또는 통신 5G, 6G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각 업종별로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어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서 가장 앞선 기업은 어디인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것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계획들이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대략 그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가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화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그건 정보화가 이제 많이 얘기해야 된 게 지금 한 20년 전인데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얘기하면은 그 옛날에 하던 거 아니야 정도인데, 요즘은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 경제활동, 사회활동들을 모두 디지털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거기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것이 주제가 될 텐데, 그것이 2020년대의 이야기라면 2030년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퀀텀 컴퓨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은 워낙 그 기존의 그 컴퓨팅, 디지털 컴퓨팅보다도 이게 1억 배 내지는 뭐 1조 배 이상 빠른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만큼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서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저선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한 이른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거 완전히 궤도가 다른 그런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퀀텀 컴퓨팅도 이미 정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있던 미래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 기술 연구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자 암호 통신 플러스 그 양자 센서 하면 그게 양자 IoT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5G, 6G의 그 전환을 잘 하고 있지만 저것이 아마 7G하고 관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시작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G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새로운 미래로 확장하는 그런 연결성이라고 봐요. 근데 그 연결성 안에 지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지능은 따로 있고 초연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성 안에 지능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5G라면 거기 초대역, 초공간, 우주공간에 다 포함을 하고, 이제 그런 초지능까지 포함한 네트워크가 6G가 될 텐데, 그것은 전 지구적으로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도 하늘에 무선 AP가 있는 것이지요. 인공위성의 상태로. 그런 게 보면 전 지구적 음영 지역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통신이 최초에는 물리적 두 지점 간의 연결이라면 이제는 물리적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로 가고, 사이버 세계가 또 다른 모델이 있을 때는 사이버 투 사이버에 연결도 되고, 그 다시 사이버에서 물리로 돌아오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휴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6G의 미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들어있다는 것이 그냥 그 AI는 아마도 그냥 통신을 위한 그런 서비스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신 인프라로부터 마지막 그 최종 애플리케이션 층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통합된
옵티마이제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IC 산업을 디지털 대전화한다는 것이 결국 플랫폼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가상화가 되고 개인화되고 지속성이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요. 작년에 2030 그 미래 트렌드 과제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PAVI 4개의 코드를 꺼내놨습니다. 그 마지막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6G에서 그야말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통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까지도 같이 가는 것으로 볼 때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하고 정책 연구기관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의 같은 협력 거버넌스가 정말 잘 작동이 돼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마다 지원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이고 디지털 대전환이 되겠습니다만 저것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던 것들 디지털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새로운 시기에는 지금 하던 걸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5G와 6G 얘기했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2030년대에서 7G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퀀텀 컴퓨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그 통신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베니핏과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넘어 퀀텀 전환으로 저는 퀀텀 전환이라는 얘기가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저것이 조만간 큰 주제가 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호열 원장님 훌륭한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연세대학교 김동구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김동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토의를 맡게 된 연대 김동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워낙은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그 질문을 띄우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한 1, 2분 하고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배경 설명하고 질문 드리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일단 배경 설명과 질문을 다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질문을 계속 답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이미 질문은 다 드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배경 설명과 질문을 먼저 종합적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그 제목이 패널 제목이요. 5G Advanced and 6G 시대의 정보통신 정책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이제 제목이 정책이라는 바람에 일단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포인터인가요? 예. 5G 하게 되면 저희가 2013년에 퍼스트 무버하고 그리고 정부가 막 바뀌어요. 대통령도 바뀌고 하는데 국정통부에서 정말 주관을 갖고 보시게 되면 거진 2년 단위로 전략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13년서부터 거진 1, 2년 단위로 정책이 나왔고요.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민과 관의 타임라인을 맞추는 사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신없이 민과 관이 목표를 향해서 타임라인을 맞추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여기 보게 되면 세계 제도 상향화도 완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략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나중에 나온 전략은 오늘 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난달에 발표된 바가 있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전략을 발표할 때 우리 회장님이라든가 여기 많은 분들이 같이 장관님이랑 회의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이음 5G라 해가지고 아까 플랫폼을 얘기하셨는데요. 완전히 5G에 들어가지고 플랫폼의 오너십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파수의 오너십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오너십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이 예전에 그 전통 사업들이 통신사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5G에 들어가게 되면 EM5G가 등장하는 바람에요. 주파수도 자기 거, 네트워크도 자기 거,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자기 거, 그 다음에 가입자도 자기 거, 데이터도 자기 거. 그래서 융합 서비스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거 어떻게 나가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산업이 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가장 핵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DX가 시작이 됐고요. DX에 뭐가 겹쳐버렸냐면은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겹치면서 세 가지 임팩트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왼쪽은 디지털 전환,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되는데 이거의 가장 핵심은 먹거리를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먹거리 전략들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게 되면 5G 플러스 전략이 나오고요. 네, 5G 융합 서비스 확산 전략이 찾아내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걸 찾아내려니까 국가기관 통신망이 아주 좋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통신망을 하는 전략이 등장하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은 디지털 뉴딜 전략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려니까 장비 디바이스가 필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러한 공급망을, 그러니까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공급망을, 장비 디바이스 다 이런 겁니다. 예. 하려다 보니까는 아래 있는 대로 대체 생태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생태계를, 수요랑 공급의 생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 공급에 대한 매칭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제가 알기로는 정책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이게 왜 안 나올까요, 근데? 예. 예. 첫 번째 질문.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을 좀.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통신산업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따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 제목이 5G Advanced and 6G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드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5G서부터 5G Advanced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라인을 보시게 되면 위성지, 그다음에 5G Advanced 해가지고 가장 핵심이 AI가 네트워크 레이서부터 피지컬 레이어까지 표준화가 들어간다라는 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이고요. 그리고 기술 표준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해서 네 분의 패널님들한테 이렇게 딱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산업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기술 표준도 중요한데 전략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민관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의 타임라인을 맞추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G나 6G의 전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포럼은 이 전주기를 아까 애들이 13년서부터 20년까지 쫓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비전, 이게 잘렸네요. 예. 이동통신하게 비전하기 시작되죠. 예. 이게 보통 10년인데 5G는 한 7년 만에 이걸 이루었다는 거고요. 비전 나오게 되게 되면 비전을 만족시키기 위한 회사들이 막 기술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술 검증을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지고요.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지면 표준화가 끝나고, 표준화가 끝나면 상용화랑 실증이 들어갑니다. 근데 5G에서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 보급 확산이라는 게,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기술을 적용시켜야 되는, 산업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를 보시면 여기서 민과 간의 전략, 오늘 제목대로 정책이 나오고 정책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제가 지난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많이 발표하는 거, 현 상황이 이렇다. 지금 그 경쟁국 동향이 이렇다는 거고,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자 그러면 뭐 산업 방향에 맞게끔 기술 동향 보고 기술 개발하고 다 좋은데, 그리고 나서 산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 육성을 하려 그러면은 산업 육성하면 뭐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대기업도 대기업인데 뭐 중소기업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핵심은 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은 공급망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망 구축이 되게 되면 수요랑 공급의 밸류 체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러기 위해서 전략이 나오면은 민관 협력이 어떻게 수행을 잘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질문을 드리는 거로 해서 오늘 패널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중에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3, 4분 내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제 패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패널을 시작하게 되면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패널에서는 처음서부터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보시기에 5G에 보시기에 6G에서 이것 좀 바꾸자.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바꿔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많은 의견을 주시게 되게 되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부에 많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G 플러스와 6G를 가면서 대체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변화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패널이 최성현 부사장님, 박종환 그룹장님, 김일규 본부장님, 장경희 집행위원장님한테 먼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최성현 부사장님께서 한번 말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아까 저기 권 원장님께서 기존설 하시면서 많은 걸 커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5G에서 5G 플러스 또는 저희 표준에서는 5G 어드밴스라고 표현하는데 뭐 글로 가고 또 이제 향후에 한 2030년대 6G로 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뭐 많은 기기들, 로봇들, 뭐 요새 자동차 또 UAM 그래서 플라잉 카까지 이제 많은 기계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가 지금 뭐 많은 산업에 응용이 되고 있는데 통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통신 그 시스템의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AI가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요새는 통신 장비들이 소프트웨어화가 돼가고 있고 가상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전용 하드웨어 기반의 장비가 아닌 범용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그게 심지어는 과거에는 네트워크 코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모뎀까지도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이미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6G로 가면서 더욱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뭐 디지털 레플리카로부터 시작하는 메타버스도 굉장히 큰 화두인데 그쪽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더 커넥티드 돼 있는 아까 뭐 커넥티드 머신스 그러한 것들이 또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서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메타버스가 또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키워드가 다 나왔네요. IoT도 나왔고, AI도 나왔고, 소프트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키워드도 나왔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다 합쳐지면 메타버스로 간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종환 그룹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제가 드렸던 질문은 미래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업자로서 이제 미래 서비스가 뭐가 될 거냐 그거 잘 알면 진짜 돈 많이 벌겠죠. 그리고 투자할 기업이 어딘지도 알게 될 거고 그죠?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화두잖아요. 혁신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테슬라 뒤에는 또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있고 그게 이제 위성을 엄청 쏘아 올리면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얘기 6G도 이제 위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조금 필드에서 5G를 상용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런 그 5G 플러스 또 6G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는 심플하게 계속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심플하게 봐서 미래 서비스가 뭐가 될 거냐? 우리의 삶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점차로 없애주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가 많이 될 거다.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도 지금 현재는 3D에서 지금 그냥 가상 세계만 있지만 디지털 트윈이 되고 이 현실과 맞닿아지면은 제가 공간의 제약을 없애주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뭘 사게 되면 실제 물건을 보지 않고도 가상 세계에서 보고 구매하면은 집에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이제 하는 세상이 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디바이스 혁신입니다. 사실은 5G 되면서는 사실 크게 디바이스 혁신은 없었는데 디바이스의 확장, 저는 이제 자율주행 차,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어떤 디바이스 통신의 입장, 정보통신의 입장으로 보면은 디바이스의 확장이다. 그다음 로봇,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UAM 이거 다 디바이스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좀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 아직은 불편함이 많았죠. VR, AR 하면은 아직은 그 디바이스가 이게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그 디바이스 혁신이 되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면서 그 우리 삶이 좀 편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위성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위성에 대한 스터디도 좀 하고 그러고 있는데 6G의 모습이 어떨까 위성이. 근데 지금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6G에 대해서. 근데 저는 위성을 뭐 크게 보지도 않고 작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뭐 회상을 나가거나 하여튼 지상망이 커버리지 할 수 없는 영역에 갔을 때 그거를 이제 심리스하게 지상망과 연결해주는 어떤 네트워크로서 위성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위성이 얼만큼 용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이제 단말에서 실제 그 지금 우리 LTE나 5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위성과 통신이 가능한 혁신이 나오냐. 아직은 현재는 굉장히 커다란 안테나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혁신이 없으면 위성과 직접 통신하면서 그 전 세계 커버리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지상망이 커버리지 않은 영역을 커버해 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UAM이 되고 그다음에 그 뭐 비행기를 타거나 해상이 됐을 때 또는 오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재난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위성을 잘 그 지상망과 연결해서 해주는 그런 6G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네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는 디바이스 확장. 그런 게 현재 큰 변화다. 그리고 위성은 그냥 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벌써 두 분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서비스고 여긴대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6는 서비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라고 결론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실 때 좀 강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드디어 기술입니다. 예, 김일규 본부장님께서 네트워크 기술의 변화 및 시장에서는 어떤 네트워크의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애들이 이동통신연구본부 장진혁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너무 많이 말을 잘 해주셔갖고 갈수록 좀 할 말이 점점 없네요. 네, 지금 이동통신이 1980년대 초부터 이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왔는데 저는 그동안에 붐업이 한 두 번 정도 크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아날로그에서 2세대 CDMA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그 주파수 용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또 이제 폰 사이즈도 굉장히 줄었죠. 그때 한번 엄청 국내에서 가입자 많이 늘었고 그때가 언제냐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두 번째는 3세대 와이드 CDMA 지나서 4세대 LTE OFT 패킷 3세대까지는 서킷이 메인이었는데 이제 패킷으로 바뀌면서 OFT 대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이폰이 딱 도입되면서 한 번 더 확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딴 데서 들은 얘기인데 이동통신 기술은 10년 주기로 발전을 하는데 서비스는 20년 주기로 발전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 짝수에서 성공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직 그건 봐봐야 할 것 같고 현재 그 5G NR 같은 경우에 릴리즈 15부터 16, 17까지 지금 표준이 완료가 됐고 현재 디플로이 한 거는 15하고 16은 일부 가지고 디플로이 한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5G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버티컬 서비스들을 다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B2C 위주로 이제 된 거고 5G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버티컬 서비스를 다 하려면 17, 18 쭉 고도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5G에서 얘기하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적용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다음에 6G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건 이제 하나 뭐냐면 4G LTE 대 5G의 큰 차이가 뭐냐면 무선 구간의 딜레이를 확 줄였습니다. 줄였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들어오면서 그쪽에 향후에 그 많은 그 버티컬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엔드투엔드 딜레이는 4G LTE나 5G나 똑같습니다. 근데 6G에서는 무선 구간의 딜레이뿐만 아니라 엔드투엔드 딜레이까지 확 줄여갖고 아까 여기 제주도에 있는 드론을 막 컨트롤한다거나 요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말이 너무 길어져갖고 요거로만 쓰겠습니다. 네, 예. 기술적인 정리를 기술 변화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투엔의 딜레이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엔투엔의 딜레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투 애플리케이션 딜레이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장경희 집행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이 차량 통신을 5G 포럼을 대표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는 또 전도사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보시기에 통신 산업이 이러한 타 산업에 일단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6G 얘기하시는데 저는 5G 플러스 융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겹치질 않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옆에 계신 우리 김 교수님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이임식하시고 제가 취임하고 그랬습니다. 예. 정보통신의 날에 맞춰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5G 플러스 융합이 성공적이 되지 않고는 6G 융합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5G 플러스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캐파, 그러니까 리ኳ이어먼트나 기술의 이런 성숙도로 커버가 안 되는 그 버티컬 인더스트리 쪽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 팩토리의 일부 어플리케이션들, 타임 센서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은 현재 레이턴시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행위원장 전직이 겸직이구나 지금은. 그 교통융합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보니까 자, 여러분들 아직도 자율주행 차량 나온다고 한 지가 5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차량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차, 차량 자체의 문제들, 주로 이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있으면 존재하면서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제도, 사회 경제, 뭐 인과룰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아까 우리 쪽에도 IT 쪽에도 SCM을 말씀하셨는데 공급망 문제, 기존의 카 OEM들, 레거시 카 OEM들의 전형적인 SCM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을 그다음에 모듈, 그다음에 서브 시스템에서 이렇게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사실 반도체 그 쇼티지가 일어나니까 당장 타격들 다 입죠. 타격을 입지 않은 회사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테슬라.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솔루션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OS부터 시작해서 AP, 뭐 ECU,
심지어는 요새 뭐 기가프레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까지 다 내재화가 돼 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 여러 가지들, 예를 들어 사고 시 인구화 문제들, 뭐 하드웨어 제작자, 소프트웨어 뭐 제조사, 뭐 누가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치의 코딩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사고를 피해야 이게 좀 더 뭐 이게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우리가 뭐 꼭 인간 몇 명 뭐 이런 문제로 따지지 않더라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은 또 하나는 교통이 유기체임으로써 발생이 합니다. 그런 소리는 뭐냐면은 나중에 모든 100%가 다 차량들이 자율차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자율차들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차는 레벨 4라고 외치는데도 보니까 레벨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램프에서 이렇게 끼어들기를 할 때 피해 줘야 되는데 피해 주지를 않고 우리 인간들이 운전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전통적인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현재 모든 게 센서 데이터 기반이죠. 그러니까 뭐 수백 미터, 현재는 센서의 커버리지가 늘어서 300m 정도 됩니다만 그 이상은 예측할 수가 없죠. 자, V2X 통신의 부재가 아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커다란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다든가 V2P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V2N도 그렇고 이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알기에 차량 산업 중에서 이런 OTA 기반 SDV가 있나요? OTA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아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되는 게 있나요? 하나가 있죠. 마찬가지로 테슬라입니다만 그 OTA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랜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센서 데이터를 컴프레스 시켜가지고 자율주행 중에 이걸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그 자율주행을 최적화시킨다 이런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은 사실은 현재 5G 플러스 여러분들 3G에서 4G로 갈 때 3년 만에 어때요? 추월했죠. 4G가 3G를 추월했습니다. 현재는 3년이 지났는데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B2C는 이제 세츄레이션 돼 있고 B2G, B2B로 가야 되는데 B2B의 백그라운드 산업들, 버티컬 인더스트리 타겟이 되는 산업들이 아직 받아들일 레디니스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OTA를 갖다 구현해서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 OBU나 RSU 깔린 나라 있나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G 플러스 융합도 그러할진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5G가 상용화되고 제 생각에는 한 2025년쯤 되면 그 후방 산업들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융합 산업에. 네. 그 추가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님들께서 이 통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들이 보면 통신, IoT, AI, 소프트웨어. 이게 결국은 기술의 융합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디바이스 확장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비스는 뭐 시간, 공간 제약을 넘어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통신 산업이 보는 서비스는 메타버스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보기에. 그리고 그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실 때 그 IoT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여기 IoT 얘기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사실 IoT죠. 그래서 그 아까 스타티스틱스 통계자를 보여주셨잖아요. 저희 포럼에서도 그런 거 봅니다. 예. 근데 봤는데 2030년에 그 IoT의 연결이 250억 개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 중에 자동차 커넥티드는 스타티스틱스에 어떻게 나왔었느냐? 2032년에 6억 8천만 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커다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5G가 성공해야지 지금 말씀은 6G로 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그 이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이제 그 표준화 타임라인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트워크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아까 보셨을 때 그 표준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기술 표준화랑 또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6G 협력 전략 뭐 이런 제목으로 이미 질문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널에서도 역시 최성현 부사장님, 김일규 본부장님, 그다음에 최송호 PM님, 홍인기 수석부회장님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로 최성현 부사장님께서 좀 열어주시면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 동향 및 표준화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정말 이번에 2분 단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분. 예, 예. 2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까도 뭐 표준 얘기도 아마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2019년 4월에 상용화를 할 때 릴리스 15이라는 3GPP에 그걸로 했고요. 그 이후에 릴리스 16, 17까지 이제 완성이 막 돼서 그걸로 5G라고 저희가 브랜드로 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5G 어드밴스라는 이제 표준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5G 어드밴스드에서는 5G에서 상용화를 하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해결하고 또 더 많은 버티컬까지 확장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2030년대에 올 6G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의 일종의 약간의 맛보기 그런 느낌으로 해서 기술들이 막 이제 도입이 시작을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I고요. 그래서 뭐 피지컬 레이어에 AI 도입하는 그러한 것까지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6G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그 초실감형 XR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한 XR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 이런 것들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람들이 어떠한 그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5G의 그 넌 스탠더론으로 시작을 해서 요새 이제 5G의 스탠더론이 이제 막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스탠더론으로 가면서 뭐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런 것들도 이제 겨우 이제 트라이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필드에 깔리고 그거를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5G 어드밴스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레벨로 QoS를 지원하는 뭐 이렇게 ADU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유닛이라는 그런 컨셉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5G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G 어드밴스드로 가면서 6G로 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6G에 나올 그러한 많은 기술들이 이제 좀 맛보기로 이러한 스타디가 좀 될 거다. 그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애플리케이션 QoS가 3GPP에 도입이 될까요? 네. 돼야죠. 네. 커다란 변화입니다. 65는 다 패킷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서비스 레벨에서 표준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김일규 본부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네트워크 기술 동향 및 기술 확보 방안 5G랑 6G 대비해서 대체 차별성이 뭔지 그리고 경쟁국 대비해서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 예.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표준 쪽은 이제 선생님이 저기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표준 보면은 그 옛날에 4G LTE 때 ITR의 비전 그림 보면은 이동 속도에 따른 데이터 레이트 요거만 딱 그림 버스 그림만 있었는데 그게 5G로 오면서 비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가지 요소 URLLC, MMTC, EMBB 요 세 개 기반으로 여러 개의 유즈 케이스를 디파인하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6G는 지금 ITR에 뭐 한국도 있고 삼성 뭐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5G에서는 3개 꼭지가 있었는데 6G는 그 꼭지가 더 많아지고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면서 이 AI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5G에서 나왔던 것들을 더 증강하는 쪽 그리고 아니면 이제 추가 새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5G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오랜이거든요. 오픈랜인데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5G에서 이제 트리거링이 됐는데 저는 이게 6G가 더 굉장히 6G 초기 표준화할 때부터 이게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6G R&D가 모든 나라가 다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도 했고 그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5G 때 보면은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이 부품 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산 외국산을 많이 쓰는데 2012년, 13년 초기에 그쪽에 좀 많이 투자를 많이 했으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컸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데 6G 예타 1차로 이제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이제 제한을 했는데 거의 70% 이상이 깎였거든요. 이 부분을 보강을 많이 해서 근데 중소기업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최성호 PM님께
지금 6G 예타를 준비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려고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역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로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3분 안에 다음 발표가 없는 걸 가정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6G가 무엇일지 어떻게 무엇이 방향일지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그럼 우리는 6G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답은 아니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의 뒤편에는 오늘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5G 서비스가 제일 확산이 잘 안 되는구나. 28기가가 기술 많이 준비했는데 왜 상용화 잘 안 될까? 사실 삼성전자가 단말기 기지국 다 했지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우리나라 기업들 게 많이 있을까? 이런 한계를 가지고 성공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6G에서는 진정한 성공을 하자라는 목표로 우리가 R&D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차 예타를 진행해서 지금 원천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우리 정부를 맞이해서 인수위에서도 6G가 굉장히 중요하고 초격차 전략 기술의 하나로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원천 기술 개발로는 부족하고 좀 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고 좀 더 앞당겨서 저희가 한 2026년 경에 새로운 예타 사업, 상용화를 준비하는 예타 사업을 과제를 시작하고자 했었는데 좀 앞당기는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신규 예타 사업을 이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R&D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서 저는 오픈 R&D의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옆에 있는 기술, 삼성이 만든 기술과 후아웨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경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근데 미래 기술을 연구할 때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또 협력도 중요하죠.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표준화 협력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는 그래서 국가 R&D도 보통 보면 이제 R&D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픈을 하지만 그 많은 다른 분야에서 같이 연구를 하신 분들 간의 기술 개발의 현황을 같이 공유하고 디스커션하는 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향후에 추행할 6G R&D에서는 좀 더 오픈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오픈 R&D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어서요. 중국 포함해서 미국, 유럽, 일본 다양한 각도의 협력과 오픈 R&D가 그 나라와의 협력 관계도 도모하고 향후에 시장을 여는데 생태계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부 R&D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를 망라한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 왔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김동 교수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PPP 형식의 노력이 있는데 PPP가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한 다양한 민간과 정부와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지금 이제 6G는 SNS라고 해서 스마트 네트워크 서비스라 그래서 통신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버추얼도 같이 연계하자라는 6G 방향을 유럽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요소 기술, 핵심 기술 위주로 했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확산할지 그리고 지금 애틀리 중심의 R&D 하는 것을 대기업인 삼성이나 LG전자나 SKT나 KT를 참여시키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R&D를 어떻게 나갈지 일부 6G RC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대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6G를 어떻게 나갈지의 고민을 가지고 지금 6G 신규 예타를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의 많은 의견과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8월 또는 11월에 제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최성원 PM님이 뒤에 있는 문제를 이미 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 번째 문제에 어떻게 보면 주제 발제를 또 세부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게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예.
6G에는 5G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못했던 것들, 이걸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히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계신 홍인기 수석 부회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은 글로벌 6G 협력에서 학회의 역할이 뭔가요?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네.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네.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저희 6시에 딱 끝내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저 이제 말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어제 질문지 봤고요. 설마 패널을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아니 글로벌 6G에서 학회 역할 글로벌 협력 잘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맞고요. 맞는데 근데 그것만 먼저 답을 드리면 협력 잘해야죠. 근데 왜 해야죠? 협력을? 우리가 뭐 R&D 할 때마다 협력 잘하자고 하는데 협력 잘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이 리딩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기술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고 혹은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았냐. 옛날에 와이브로 우리가 했다고 했을 때 그 갈라파고스를 아무도 안 쓰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기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술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걸로 보고 있고요. 다양스러운 거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6G부터는 5G를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6G 할 때는 한국과 같이 하자고 통신학회로 영국에서도 오고 화웨이에서도 오고 뭐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먼저 협력하자고 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랑 꼭 협력하고 싶은 건 아마 아까 권혜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기술 패권, 기술 경쟁 어떻게 하면 자기네가 자기네 편의 힘을 키워서 하긴 뭐 일단 보면 자기네 힘을 키워야 되지만 그걸 잘 카테고라이즈 해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가 아닌가 싶고 또 그 와중에 저희 통신학회는 아마 6G는 이런 거다 하는 저변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기회가 이런 패널로 하면 제가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있어요. 아니요 예, 진짜 예, 있어요. 조금만 돼요. 근데 아까 그 앞에서 1번 저거 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아까 권혜원 원장님 DNA도 얘기하셨고 산업이 이렇게 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DNA의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네트워크요 5G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DNA 데이터하고 AI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여야 되는데 아직도 5G는 B2C입니다.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사실 5G 아까 얘기했을 때 5G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돼요. 왜? 우리가 돈 내고 있으니까 한 달에 5, 6만 원씩 내니까 되는데 DNA 데이터가 되고 사물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 그 사물들을 연결하는데 그거 누가 돈을 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페이를 하고 거기서 산업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물을 연결하고 새로운 걸 가겠다는 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지만 우리가 DNA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빌면 안 되죠. 그래서 5G 아까 얘기하시면 SKT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시간 공간 제한은 없어진다.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5G 오버스펙이잖아요. 우리 여기 쓰는데 5G보다 이거 LTE랑 똑같은데 5G 쓰면 오버스펙이잖아요. 사실 하려고 하는 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찾아봐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른다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못 자르고 자른 이유가 박 원장님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저 얘기할 땐 저거 하더니 제가 얘기하면 자르 거기 질문 스타일로 주신 것 같아서 뭐 답을 하시라는 거. 아니, 생각이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5G가 원래 초기에 비전을 보면은 B2C는 당연한 거고 B2B의 이 인더스트리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로 지금 굉장히 얘기됐는데 아직 활성화 못한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사실 B2B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당연히 5G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안 되고 있던 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질문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최성현 부장님이 아주 재미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3GPP 표준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일규 본부장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부품부터 같이 가는 방향. 근데 이렇게 지금 IITP에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방향은 제대로 가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호인기 교수님은 굉장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서로의 오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풀어드린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 학회에서 글로벌 식스 협력의 역할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잘하고 있네라고 한 것은 요새 그 통신학회에서 하는 행사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6G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 꼭 우리 저 뭐 IEEE 학회를 가야지 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유럽에서 하는 연구 결과를 통신학회에서 발표해 주시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로 그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요. 예. 세 번째는 정말 딱 1, 2분씩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산업 육성이었고요. 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그 핵심은 그 공급망 구축입니다. 공급망 구축이 되면 그리고 수요랑 공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맞춰 주는 거. 그리고 그런 전략을 잘 이루어서 여기 있는 대로 수행 체계. 근데 수행 체계는 아까 그 이미 최성호 PM님이 발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수행 체계만 한번 잠깐 한마디씩 해 주시는 걸로 해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요. 아까 뭐라고 해 주셨냐면요. 조금 돌아가 보자. 우리 최성호 PM님께서 그동안에 그 정부 R&D를 좀 보게 되면 물론 정부 대학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섹시는 좀 더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일단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셨고요. 우리는 너무 코어 테크놀로지 장비만 한 것 같다.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타깃이 있는 R&D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민간이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다. 그 수행 체계가 뭘까요? 라는 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질문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1분에서 2분 정도로만 최성훈 PM님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예. 박 원장님부터 시작을 시간이 별로 하겠습니다. 없다고 예. 하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예. 조급해지는데. 예. 저는 그 오란이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하, 예. 이게 왜 안 되냐? 저희는 이제 4G 때도 그거를 트라이했었는데 잘 안 됐고, 5G 때도 그걸 트라이했었는데, 뭐 일부 그 실내용 장비에는 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장비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게는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해서 쓰고는 있지만, 보면은 그 메이저 벤더, 우리 뭐 같은 삼성을 포함한 메이저 벤더들도 당연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중소기업한테 이 시장을 많이 넘겨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럼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품질이 나오나?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그다음에 운영이 잘 되나?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은 또 들어오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표준화 관점에서는 이 6G는 아키텍처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만들 수 있다, 장비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업자, 그다음에 그 제조 그 같은 메이저 벤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이 세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그 가운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 꽤 큰 게 있는 건데 그 약간 정책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게 그냥 와서 협력하라고 하면 협력 되겠습니까? 자기 그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뭔가 그게 뭐 일본의 사례는 또 뭐 저기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 좀 적극적인 지원하고 그런 환경이 돼야 이게 워킹하는 시나리오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예를 들면은 뭐다 뭐 이렇게 오픈된 장비를 도입하면은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아하, 예. 뭐 이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네, 예, 인센티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도 이게 그 아까 얘기하신 품질과 그게 저기 운영이 컨선이 되는데 그걸 네. 하고 싶은데도 쉽사리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 벤더들도 내 시장이 뺏기는데 이거를 하기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뭔가 이제 그거를 같이 문제를 맞대고 좀 이게 정부 이게 있어야 된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런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일 본부장님. 예. 예. 저도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동통신 상용망에 중소 중견업체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퀘어먼트 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2인5G 카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로컬 쪽은 그나마 이 중소형 중견 업체들이 한번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이제 올해부터 스위칭 서비스를 많이 내놨는데 요거를 더 많이 강화를 하려고 네. 6G에서는 초기부터 많이 강화를 하면은 그나마 중소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장경영 교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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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체계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이음 5G라는 것들을 정부가 소위 제 생각에는 이제 마중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를 걱정할 때 이렇게 서비스 활성화가 더딘 B2B와 B2G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음 5G 같은 게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사실은 뭐 그 말라가지고 뭐 쩍쩍 벌어지는 논바닥에 물 주는 이런 형국이 아주 좋은 그 서비스 저기 과제 서비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융합 산업이 5G가 아니라 5G 할아버지인 6G라도 융합 산업이 활성화되려면은 네. 그 타겟 버티컬 인더스트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이상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들고요. 잠깐 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음 5G가 올해 1년 사업을 해서 480억이 나왔고요. 제가 듣기에는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홍인기 교수님. 예. 예. 그 무엇보다 하여튼 박종원 원장님 말씀하신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해서 강조 한번 하고요.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데 아직도 6G랑 5G 얘기할 때 R&D가 혹시 기술 개발이 혹시 쓰는 사람은 이통사고 거기에 되는 거는 장비 회사다. 삼성이나 에릭슨이나 이렇게 6G를 생각하고 또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G가 그랬고 LTE도 그랬고 5G도 그랬고 6G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통사가 쓰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는 그 구조 말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버티컬이 올라 그러면 버티컬이 같이 들어와서 리퀘어먼트부터 뭐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빌드업 할 수 있는 네.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최성현 우리 이제 부사장님. 예. 예, 제가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 전에 좀 방금 전에 나온 거 몇 가지 좀 코멘트 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응 5G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B2B의 5G가 정말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지금 이번에 제1 사업자인 네이버의 삼성 기직 장비가 이제 들어간 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오픈랜은 사실은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드렸는데 굉장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이제 여러 이렇게 기존의 메이저 밴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고로 좀 전에 아까 최성호 PM께서 유럽의 그 호라이즌 유럽의 SNSJ라고 그래가지고 6G 프로그램 언급하셨거든요. 그게 뭐 수년에 걸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오픈랜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배경을 보면은 유럽의 메이저 밴더들이 반대한 게 이제 그러한 배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각각의 다 이제 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는 좀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도 뭐 사실 열심히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아까 이제 김동훈 교수께서 공급망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 자재나 장비나 이런 공급망 말고 인력 공급도 좀 정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교수님들 계시지만 학교에 투자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요새 저기 정말 통신 인력 난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좀 학교에서 통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네트워크 장비가 소프트웨어화 돼가고 AI가 들어가는데 그 정말 전통적인 통신 플러스 AI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요. 예, 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딱 6시긴 한데 한 몇 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최성 PM님 쭉 들으셨는데 혹시 정리가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되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셨고요. 지금 아마 지금 해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민관 협력이 잘 돼서 지금 나온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결론을 적어 왔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오늘 나온 내용들은 아까 정리를 드렸고요.
이게 이제 민관 협력 모이게 되면 결국 결론이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5G 어드밴스랑 6G. 예. 핵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와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네트워크 기술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비전이냐 그러면 여기에 맞는 기술 개발과 표준이 잘 돼 있도록 아까 3GPP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표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비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여튼 간에 저희 정말 전문가분과 여기 또 우리 민간협력 전문 집행위원장이 나오셔서 열띤 토론이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의견들을 제가 잘 모아가지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정부 전략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패널님들한테 박수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우 정시에 6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계신 분들은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정보통신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진행은 한국통신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홍인기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리셉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통신학회 신유한 회장님께 인사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맡은 숭실학회 신유한 교수입니다. 방금 마친 일부 토론 행사에서 훌륭한 기조 강연을 해주신 권영일 원장님과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으며 오늘은 정보통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기술인들의 녹을 치하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6G 이동통신 시대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 산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나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그에 따른 다른 거버넌스가 형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2부 행사인 정보통신 대상 시상식 및 만찬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의 최영애 회장님께서 우리 학회가 선정한 올해 정보통신 대상을 수상하실 예정입니다. 본 상은 매년 우리 학회 300여 분 임원진의 후보 추천과 포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영애 회장님께서는 국내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를 선도하는 TTA를 책임지시면서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ICT 분야 국내 표준화 제정 및 국제 표준화 대응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제적인 최고 경쟁력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국제기술 경쟁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최영애 회장님의 뛰어난 업적에 감사드리면서 본상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 회장님께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행사에 선배님, 동료 연구자님, 후배님,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오늘 뜻깊은 축제의 자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개사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 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님의 영상 축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입니다. 제67번째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석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의 미래를 선히 밝히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원옥 방통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금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입니다. 과학의 날 55주년과 정보통신의 날 67주년을 맞이하여 통신학회에서 준비한 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통신학회 신요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행사를 빛내주신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초를 다지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보통신과 함께 해왔습니다. 자원이 없는 불모의 나라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1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세계 최초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고 지난해 IMD의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과학경쟁력 2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국가혁신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왔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ICT 수출 2천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데이터 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기까지는 적재적소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뛰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앞선 5G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네트워크를 선도해 나가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ICT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포용사회, 디지털 안심국가를 구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보통신인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기업, 학계 관계자 여러분과 정부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본래 두 분께서 금일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급한 일정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며 양해해달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행사 준비할 때요, 두 분한테 참석해달라고 하니까 꼭 현장 참석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다 오시겠다 그래서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역시 영상으로 영상으로 최근까지도 현장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급한 일정들이 생기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거를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보통신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현 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연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연단이 없네요. 저희 큐시트가 잘못돼서. 네.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회장님 위치. 네. 네, 그러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정보통신 대상에 TTA의 최영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패. 네. 네, 제가 상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대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최영혜. 귀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서비스 정책 수립 추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 ICT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5G 등 핵심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주도권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AI 신뢰성, 5G 단말 및 자연일 주행의 시험 인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ICT 제품의 해외 수출 촉진 및 조기 상용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22일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회장 신요안.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상패는 금 5돈이고요. 부상이 있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패널 토론 발표 쭉 보니까 우리 한국통신학회에서 이렇게 주최하신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해 주최하신 행사는 아주 아무튼 어디 세계를 내놔도 아주 훌륭한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하신 건을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특히 패널 토론 김동훈 교수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우리 대가들이 모여서 하니까 하루 밤을 새워도 지금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핵심만 쭉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해서 특히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이 사실은 정보통신에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국통신학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통신학회가 더욱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저희도 열심히 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받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애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정보통신 대상 선정에서 그동안 수상하신 분들 보면요. 진짜 굉장하신 분들만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상위원장인데 최영애 회장님 혹시 결점이 있을까 제가 아주 낱낱이 뒤져봤지만 정보통신 대상에 아주 걸맞고 여러 번 받으셔도 될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아마 온라인 생중계였어요? 예. 온라인 생중계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온라인 생중계는 지금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